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사 정창준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표현을 여과 없이 언급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사과와 해명을 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이준석 후보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한편 김문수,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서로 상대 후보를 찍는 표는 사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의힘 선대위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코너죠. 진격의 경제 문화 이슈에도 다양한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책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5월 29일 목요일 정책시사 출발합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시작되는데 주요 대선 후보들은 오늘 어디서 사전투표를 하나요? 네, 주요 후보들 모두 본투표 대신 오늘 사전투표를 하는데요. 그 장소와 컨셉을 보면 각 후보가 어디에 유세 방점을 찍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청년들과 함께 투표를 합니다. 민주당은 청년들이 다시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보라고 소개했는데 이 후보는 그러기 위해선 내란을 이겨내야 한다고 했고 어제 서울 유세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윤석열 아바타 내란 동조 후보로 규정하며 내란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반 이재명 컨셉이 두드러졌는데 오늘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사전투표를 합니다. 네. 인천 상륙작전 컨셉인데요. 이 후보 지역구부터 뒤집기를 시도하겠다는 겁니다. 김 후보는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일부 보수 지지자들이 사전투표 의혹을 제기해왔음에도 투표를 안 하면 손해가 난다. 우리가 철저히 감시하고 있으니 걱정 마시라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동탄에서 오늘 사전투표를 합니다. 집과 가까운 데서 하려고 한다고 간략하게 소개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재명, 김문수 후보를 모두 비판하며 대한민국이 계엄 책임 세력이나 포퓰리즘 세력이 아니라 선명하게 앞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걸 알아달라고 했습니다. 보수 후보 간 단일화는 어려워진 분위기죠? 네, 사전투표 하루 전날인 어제까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논의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번 대선은 3자 구도가 확실시된 상황인데요. 김문수 후보는 조용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당내에선 사실상 데드라인이 지나갔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메시지를 봐도 이제는 이준석 사표론, 즉 이준석을 찍은 표는 사표가 된다면서 3자 구도를 전제로 한 여론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애초에 단일화를 염두한 바가 없다고 했고요. 자신에게 투표하면 사표가 될 거란 주장을 반박하면서 중도 보수 세력이 확실히 변할 수 있도록 투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본투표 날인 다음 달 3일 전까지 단일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네. 이준석 후보의 완주 의지가 강한 데다 이 경우 사전투표 때 사퇴한 후보를 찍은 표가 모두 무효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나리오란 평가가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 뒤늦게 공개됐죠? 네, 이재명 후보는 집권 시 추진할 정책이 담긴 대선 공약집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중 검찰과 사법개혁을 놓고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는데 이 후보는 군과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편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됐던 대법관 증원도 공약집에 포함했습니다. 이 후보는 비상계엄 때 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군의 기능을 분산하는 방안을 공약집에 담았고 네.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 기능을 뗀 기소청으로 축소할 방침이고요. 검사 파면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 구상도 밝혔는데 지금은 부처 위에 부처로 평가되는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겠다고 했고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 후보의 사법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했네요.
네, 국민의힘은 이 후보 공약집에 대법관 증언이 포함된 것에 대해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상권 분립을 파괴하는 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인호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대법관 증언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이자 다수당의 권력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거라고 했고, 이 후보와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개혁하겠다는 겁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전날 TV토론회에서 검찰의 조작 기소 때문에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네. 범죄를 저질러 놓고 되레 큰소리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TV토론 발언 파장 상당하네요. 네, 이준석 후보가 3차 TV토론회에서 했던 여성 성폭력 관련 발언 후폭풍이 지금 매우 거셉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이준석 후보의 사퇴 요구가 쏟아졌고 관련 고발도 이어졌는데요. 이 후보는 진영 내 문제에 대해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민주 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원래 표현을 최대한 정제에 언급했음에도 두 후보, 이재명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말하는데요. 이 두 후보가 답변을 유보했다며 공세적인 태도로 보였다가 비판이 이어지자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틀 전 TV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 아들이 과거 여성 성폭력 관련 댓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 네. 해당 문구를 인용했는데요. 본인은 원래 댓글을 많이 순화해서 전달했다고 했지만 대선 토론회에서 그런 내용이 언급되자 충격적이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여성본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국가 청사진을 제시하는 공론장에서 여성 혐오 언어를 내뱉은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했고, 민주당은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은 약간 지원 사격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 아들의 공소장을 공개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이 후보의 장남이 상습 도박과 음란글 전시 혐의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는데도 이 후보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준석 후보와 유사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나라 밖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에 유학하려는 학생들의 SNS 심사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서명한 외교 전문을 공개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 유학하려는 학생의 SNS 심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미 국무부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금 전 세계 외교 공간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인터뷰가 일시 중단되는 비자로는 미국 대학에 유학하거나 어학연수를 받으려는 학생들이 받는 F비자와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취득하는 M비자, 그리고 교육, 예술, 과학 분야 교류를 위한 J비자가 미 국무부 전문에 명시됐습니다. 미 국무부가 SNS 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검토할진 적시되지 않았지만 네. 반유대주의나 반이스라엘 성향을 들여다볼 걸로 보이는데, 루비오 장관은 지난 20일 미 상원 청문회에서 정부가 이스라엘을 비판한 학생들의 비자를 대거 취소했다는 지적을 받자 우리는 여기에 손님으로 와서 우리 고등교육시설에 지장을 주는 사람들의 비자를 계속 취소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주한미 대사관도 공식적으로는 인터뷰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하려고 해도 선택 가능한 날짜가 표시되지 않는 식으로 인터뷰 신청이 지금 막히고 있다고 합니다. 8월 개강에 맞춰 미국 유학을 준비했던 학생들이 피해를 보진 않을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파업 여부를 놓고 전국 각지에서 노사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서울과 부산, 울산, 창원, 광주에서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단체 협상을 진행했는데, 이 중 부산에선 파업 8시간 만에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졌고, 네. 서울과 울산, 창원, 광주에선 파업은 일단 유보됐지만 아직 쟁점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에선 사측에서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이러면 인건비가 오른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부산 시내버스 노사는 사측이 노조 요구를 수용하면서 타협이 이뤄졌습니다. 네. 이에 따라 기사들의 총 임금이 10% 이상 오르고 사측의 추가 부담액은 500억 원가량이 될 걸로 보입니다.
부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 시내버스 노사는 아직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데요. 네. 파업을 유보했던 서울과 울산, 광주와 달리 실제로 파업에 돌입했던 창원 시내버스 노조는 어젯밤 일단 파업을 중단하고 협상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6월 초로 시한을 미룬 상태라서 시내버스 파업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걸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이어서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싱그러운 푸르름의 5월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세계절을 눈앞에 두고 여름 성격이 짙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올라서 점차 더워지겠고요. 국지성으로 소나기도 잦은 그런 면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소나기 양은 많지 않아도 대기 불안정이 강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해서 시간당 10에서 20mm로 강한 강수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맑은 날씨입니다. 그러나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 경기 등 전국적으로 소나기 예상되는데요. 5에서 20mm, 영남 지방에는 최대 30mm 가까이 오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맑은 날씨 되겠지만 오후에 전남 동부 남해안과 경남 서부 내륙으로 5에서 1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륙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6도, 강릉이 상대적으로 낮은 22도, 대전, 대구 27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 거의 30도에 육박한 28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대부분 내륙과 강원 산지에 안개가 짙은데 소나기 내린 동쪽 지역 같은 경우는 오늘 안개가 더욱 짙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7.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사고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곳인데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쪽입니다. 새벽 시간에 발생한 남한산 부근의 화물차 사고로 한때 전차로가 차단됐었습니다. 조금 전부터 2차로의 통행은 재개됐지만 뒤로 군자 나드목을 지나면서부터 4km 구간 차들이 꽉 막혀 있습니다. 경인권으로도 정체가 이어지는데요. 수도권 제일선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은 서운 분기점에서 송내 또 장수 일대로 가장 길게 막혀 있고요. 이후 도리와 조남 분기점 일대로도 주춤합니다. 또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장수에서 중동 사이로 또 김포에서 자유로 구간 차가 많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은 부천에서 신월, 반대 인천 방향 인천 요금소 부근으로 지체 서행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4km 구간, 목포 방향은 안산에서 팔곡, 매송에서 비봉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적 인터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이틀간 실시됩니다. 사전투표 하시는 거죠? 예, 할 겁니다. 예. 장소의 의미를 많이 담던데 어디에서 하십니까? 제 지역구인 동탄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잠시 뒤에 9시에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으시던데 어떤 발표가 있을까요? 어제 사실 이미 뉴스를 접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 KBS 보도도 나왔고요. 사실 제가 지난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그리고 권영국 후보에게 그런 어떤 아주 음담패설에 가까운 그런 글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물어본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KBS 보도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장남 되시는 분이 실제로 해당 발언을 하신 것으로 이제 보도에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지난 하루 동안 민주당이나 아니면은 여러 민주당 주변 조직들에서 결국에는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아마 그런 부분의 실체를 이제 국민들이 좀 아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합니다. 이 후보는 토론회에서 발언했던 그 표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한 배경부터 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내용적으로는 어차피 지금 확인된 것처럼 결국엔 뭐 꼭 대선 후보 주자에 대한 그런 검증 중에서 필요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이 표현에 있어가지고 국민들마다 또 사람들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사실 거기 있는 표현을 그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썼다는 표현 중에서 굉장히 이제 중립적인 용어로 그래 순화해가지고 제가 물어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불편하신 부분이 있었다면은 그런 표현의 수위에 대해 가지고는 국민들께 사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표현의 수위에 대해서. 예. 그런데 사실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워낙 원 발언이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순화할 대로 순화한다 하더라도 그게 좀 어디까지 순화할 수 있을까 약간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게. 이 후보는 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하고 싶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실제로 이 발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에 가까운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확인해주기보다는 오히려 메신저 지적하고 검증하려고 질문을 던진 사람을 공격하려고 들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지난 2차 토론에서 권영국 후보님은 저에게 여성 혐오니 여성 갈라치기니 이렇게 사실상 공격을 해오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기준이 어떻냐라고 한번 물었을 뿐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하길 거부하시고 그런 것이 아마 진보 진영의 위선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SNS를 통해서 대선이 혐오의 언어들로 채워지고 있다며 독한 언어로 획책하는 분열의 정치 이제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구체적 사실관계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저는 이상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그 발언 자체를 본인의 그 아들 되시는 분이 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저렇게 태연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굉장히 성폭력적인 발언을 그리고 그 발언뿐만 아니라 이번에 공소장에 이제 확인된 발언들을 보면은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그런 성폭력적인 발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에 대해서 오히려 입장을 좀 표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방송에서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한 참담한 판단력의 후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평가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뭐 조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받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발언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이미 검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는 그를 통해 가지고 사실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이번 발언에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결국에는 이 상황 속에서 양당의 목적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해당 발언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우격다짐으로 덮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공세를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가 끝내 단일화라는 것에 응하지 않으니까 그에 대해서 본인들 나름의 어쨌든 표를 가져가야겠다는 심리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투표 얘기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모두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투표율에 따른 후보 간 유불리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전투표율이 높고 만약에 40대 50대 유권자가 많이 나온다. 그럼 민주당이 유리할 수 있는 국면일 테고요. 또 반대로 사전투표율이 높고 20대 30대 유권자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개혁신당의 유권자 성향이 많이 드러나는 걸 것이고요. 네. 사전투표율이 낮다 그러면은 그게 보통 보수층 투표수가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늘 지금 7시까지의 투표율 정보를 보니까 역대 어느 선거보다 사전투표율이 높다 그러는데 세대별 구성이 어떤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이 원팀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았던 한덕수 전 총리가 SNS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으로 사전투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보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최근에 뭐 수사라든지 이런 사안들이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조금 메시지를 내기 곤란한 상황이시기도 했겠지만은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의 뭐 초장수 총리로서 결국 그런 판단하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팀을 강조하면서 계엄, 탄핵, 경선 과정에서 실망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과 타이밍 적절한가요? 저는 뭐 그런 사과는 뭐 10번, 100번 해도 좋다 이런 생각이지만 사실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은 그 사과와 합치하는 행보는 아니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친윤 인사인 윤상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뭐 국민의힘에서 그런 행보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평가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반성할 행보를 보인다 하면서도 그와 좀 결이 엇나간 이런 행동들이 나오기 때문에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후보께서 어제부터 무방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예. 지난 총선에서도 무방 유세를 통해 역전승을 이뤄낸 바 있는데 무방 예. 유세 배경 설명해 주시죠. 아무래도 유권자들에게 이제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은 마지막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선거 유세 캠페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체력적으로도 마지막까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런 표심을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동선은 어떻게 됩니까? 뭐 저희가 매일매일 동선을 이제 짜가지고 언론에 고지하고 하는데요. 앞으로 아마 계속 제가 봤을 때는 밤에 사람이 적다 하더라도 구석구석 다니면서 사람들 만날 것 같습니다.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입니다. 네. 이제 국민들은 지지율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후보에게는 이게 악재인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뭐 사실 상승세에 있었던 국면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뭐 국민들께서 아마 그런 어떤 변화에 대한 열망을 계속 이어가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미디어를 통한 접점과 젊은 층을 향한 유세에 집중하는 모습인데 지금 유세 현장 분위기는 좀 돌아다녀 보시면 어때요? 지금 뭐 정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은 기간 유권자에게 어떤 부분을 호소하실 생각입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바꿀 수 있는 한 표가 어떤 표인지 유권자들께 잘 아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계엄에 책임이 있는 지금 뭐 국민의힘 후보라든지 아니면 또 지금 포퓰리즘으로 결국 IMF에 준하는 환란을 가져올 위기를 지금 불러오고 있는 이재명 후보보다는 안정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향해서 여러 가지 아젠다를 실천시킬 수 있는 이준석에게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TV토론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토론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대법관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은 제가 지시한 바 없다. 제가 시켜서 한 것처럼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잘못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예. 한 발언인데요. 대법관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은 제가 지시한 바가 없다. 제가 시켜서 한 것처럼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사실 그 당에 대한 어떤 장악력이나 아니면 실제로 당내 인사들이 이재명 후보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런 어떤 중차대한 사안을 이재명 후보의 동의 없이 진행했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토론에서 말한 것처럼 원래 이 검사나 경찰의 수사를 받고 이게 뭐 감옥소에 가시거나 이런 분들이 보통 가가지고 내가 잘못해서 들어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계속 이재명 후보가 드러내시는 거는 나름의 억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게 되면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김문수 후보의 질문이었지만 주변 인물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요? 저는 사실 검찰의 강압 수사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주변 인물들 돌아가신 분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원망을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문기 씨 가족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검찰을 원망하기보다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원망을 말씀하시는 경우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만 봐도 그 이재명 후보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가. 김문수 후보는 계엄과 내란을 동일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물론 계엄과 내란은 이제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은 이번 계엄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 가까운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무력을 이용해가지고 국가 헌법 체계를 마비시키려고 했던 내란의 성격에 준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석을 김문수 후보가 너무 가볍게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준석 후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빨간 윤석열이 지나간 자리에 파란 윤석열을 채울 수는 없다. 파란 윤석열이라고 비유한 이유는요? 실제로 윤석열 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결국 망상이라든지 아니면 음모론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재명 후보도 이번에 뭐 토론 과정을 통해 드러났지만은 사전 투표나 아니면 이런 것들까지는 아니더라도 결국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음모론적인 성격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사실 뭐 천안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의혹을 품으셨던 것 같고, 좀 국가를 이끌었을 때 국민들을 또 다른 어떤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토론에서 권영국 후보는 이 후보에 대해 40대 윤석열로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계속 해묻고 특히 저에게 뭐 혐오 갈라치기 이런 얘기할 때는 사례를 하나 들어달라 그렇게 당연하게 사람을 비난할 거면은 그런데 권영국 후보님이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사이의 단일화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 분위기인데 이준석 후보는 초지일관 단일화를 거부했는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보수 분열의 책임을 떠넘기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뭐 실제로 그럴 것이라는 예상은 있었고요. 하지만 전 처음부터 뭐 분열의 어떤 그런 대한 책임론 이런 것들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분위기에서는 굉장히 강압적이고 포갑적이라고 느꼈다 이렇게 말씀할 것 같습니다. 이 단일화가 무산된 뒤에 국민의힘에선 준찍명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이재명 후보가 된다며 사표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어떤 가스라이팅에 의존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국민의힘이 퇴행적인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가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국민 여러분께서도 사실 계엄의 책임이 있고 전혀 미래지향적인 어떤 캠페인을 하지 않았던 그런 국민의힘에게 표를 주시는 것 자체가 미래 정치의 싹을 밟아버리는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표론 어떻게 돌파하시겠어요?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박 유세나 이런 걸 통해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미래 정치를 위한 여러분의 표심을 선명하게 보여주셔야 된다. 지금 김문수 후보는 확장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캠페인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시는 것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소통 플랫폼의 청문수답, 청문명답, 청문석답이라고 해서 주요 대선 후보들의 게시판이 새롭게 열렸어요. 어떤 의도로 보세요? 뭐 홍준표 대표 측에서는 결국 젊은 세대와 후보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겠다는 취지였고요. 특히 뭐 그런 플랫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제가 홍준표 대표의 지지층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홍준표 대표께서 저에게 뭐 지지를 사실상 표명하신 것은 굉장히 감사하고 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홍 전 시장 플랫폼에 이준석 후보가 합류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연대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실제로 홍준표 대표가 저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발언 많이 하기도 했고 저희가 자유주의적인 어떤 철학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비슷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지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언대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금지하고 개파를 불용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비대위에서 의결했어요. 변화로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런 변화는 항상 형식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문제인데 국민의힘이 과연 제대로 그걸 실천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문제는 권력을 잡은 사람 또는 그 안에 당권을 잡은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던 것에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한적으로 봅니다. 그 효과를. 김문수 후보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공동정부 개헌 추진에 합의했어요. 정당끼리 협약도 맺었습니다. 이낙연 고문의 행보가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저희가 예전에 개혁신당 창당 과정에서 이낙연 총리와 짧게 정치를 같이 해보긴 했지만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거는요? 사실 이낙연 총리가 광주나 아니면 전라도 이런 곳에 민심 측면에서 지난 총선에서 입증된 결과로는 그다지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셨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뒤늦게 공약집을 냈는데 대법관 증언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결국에는 그들이 흘린 것처럼 결국에는 삼권 분립을 위해하려는 의지를 상당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권 분립에 대해서 그다지 존중하지 않는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에 결국 국가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위험하게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언 추진하겠다는 의지겠죠? 당연히 그렇고요. 저는 그를 통해 가지고 지금 14명인 대법관을 거기에 16명을 추가해서 30명 만들겠다. 이거는 다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한 것 같거든요. 네. 14 더하기 16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노골적인 사법부 장악 의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학생들을 만난 자리가 있었는데 지금 청년 세대 중 일부는 매우 보수화됐고 극소수이긴 하지만 극우화되기까지 한다. 악성 정치로 벌어진 일이라고 했는데 이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게 굉장히 분열적인 발언이죠. 극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재명 후보에게 강하게 반대하는 젊은 세대의 움직임이 있는 건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강하게 반대하는 움직임을 극우라고 표현한 것이라면은 굉장히 분열적인 사고입니다. 이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 기록이 원격 삭제된 정황에 대해서 경찰이 증거인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구속을 촉구했는데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비화폰의 그 기록의 관리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네. 만약에 규정을 어기고 그런 삭제를 원격으로 했다. 그런다면 그거야말로 굉장한 증거인멸 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 당연히 그걸 지시하거나 수행한 사람은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경찰의 수사가 좀 적극적이고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예.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는 조금 소강 상태일 수밖에 없었지만 선거가 마무리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준비를 좀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요. 저는 이 계엄에 대한 그 진실이란 거는 속속들이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준석 후보 공약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차별화된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예. 국가과학영웅예우제도 이건 예.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과학기술 패권국가로 가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정책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과학기술 정책을 진행하려면 사람이 그 안에서 연구하는 연구자나 과학자들이 신이 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들의 생계나 이런 측면에서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낸 과학기술 연구자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일시금과 일시금 포상과 그리고 연금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우리가 운동선수 중에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은 경기력 향상 연금이라고 해가지고 네. 메달 따시거나 이런 분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저는 과학기술인에게도 그런 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교육 분야에서 학부모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도입 방안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공교육에서 지금 한번 뒤처지게 되면은 그것을 따라잡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소위 수포자 같은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수학 포기자인데요. 최근에 이제 일자리 트렌드를 보면은 이공계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수포자가 되게 되면은 그런 걸 사실상 배제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라는 학생들이 어릴 때 가정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학 교육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 안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은 저희가 성취도 평가나 일체고사를 통해 분석해서 도움이 필요한 학교나 아니면 학생에게 아주 추가적인 지원을 투입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저는 수포자가 숫자가 지금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학교에 따라 가지고 20% 가까이 달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런 경우엔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기 어렵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피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청년 대상으로 한 든든 출발 자금 도입 이건 어떤 배경인가요? 지금 든든 학자금이라고 학자금 대출 사업이 대학생들 대상으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학비 대신 다른 곳에 본인이 좀 투자하고 싶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떤 지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지원금이 아니라 대출금 형태로 일정액을 저희가 젊은 세대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사람들에게 신용대출 성격으로 제공하고 하지만 나중에 이건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소득이 발생하면은 국세청을 통해 가지고 세금과 함께 징수하는 방식으로 가서
새는 돈이 없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연간 12만 원의 어르신 교통 이용권을 지급하는 공약도 내놨는데 이게 지하철 무임승차를 없애고 도입하는 건가요? 예, 실제로 지하철 무임승차는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분들만 좀 혜택을 볼 수 있다. 아니면 5대 광역시에 있는 지하철이 있는 곳들만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그러면 전국적으로 교통 취약자인 어르신들을 위해 가지고 12만 원 정도의 연간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은 버스, 지하철 무엇이든지 탑승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그것을 넘어서는 금액을 만약 서울 지하철에 탑승하시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건 또한 50% 정도 할인된 금액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바우처 플러스 할인 제도로 바꾸자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책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219 작가입니다. 35년간 미술 직종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작업을 해왔습니다. 방송국에서 문자 디자인을 했는데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장안의 화제 같은 용의 눈물, 지금도 방송되고 있는 아침마당, 인간극장 타이틀의 디자인 작업을 제가 담당했습니다. 글씨로 그 프로그램의 성격을 표현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엄청 고민을 많이 해요. 용의 눈물 같은 경우는 아마 한 1000번은 썼을 거예요. 지금 한글이 세계 문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정도로 한글의 조형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 조형 우수성을 표현해내고 하는 게 사실은 서예잖아요. 그 아름다운 한글을 조형화시켜서 세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내 우리 기업에서 제작한 상품들, 주류라든가 화장품 이런 데 보면 전부 그 로고가 캘리그라피가 돼요. 그래서 그게 수출이 돼서 세계 곳곳에 한글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캘리그라피가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나 작가 개인적으로 진짜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새롭게 우리가 창신하는 그런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한글을 세계화시키는 데 알리는 게 작가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 낀 곳이 많습니다. 횡성이나 보성, 청송, 함양 등에는 가시거리 200m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부분 내륙과 어제 소나기가 내린 동쪽 지역에 안개가 더욱 짙을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안개도 짙겠습니다. 현재 맑은 날씨입니다만 오후에는 가끔 높은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상층 찬 공기와 부딪히면서 낮 기온 상승으로 대기 불안정이 초래되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하기도 하겠고요. 또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간당 10에서 20mm로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 예상되는 소나기 5에서 20, 영남 지역은 최대 30mm 가까이 내리겠고요. 내일도 맑은 가운데 역시 청량감을 주는 소나기 5에서 10mm 정도 전남 동부 남해안과 전남 서부 내륙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대구 27도 등 19에서 28도가 되겠고요. 내일은 서울이 28도로 오르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 높다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7.8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격 인터뷰 2부에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느 지역에서 선거 유세하십니까? 오늘은 경기도 이런 거 서울입니다. 아침엔 또 경동시장 한번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서울에서 지지를 호소했는데 국민의힘 네. 김문수 후보는 영남을 찾았습니다. 영남을 다시 네. 찾은 이유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우리 가장 핵심 지지층이 많은 곳이고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영남부터 바람을 또 다시 일으켜보자 뭐 이런 생각이시겠죠. 예. 위원장님은 SNS에 이재명 네. 후보에 투표하는 건 대한민국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간첩을 언급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뭐 얼마 전에 그 기사 보셨었던 것처럼 13년간 제주에서 탈북민으로 위장해온 사람이 이제 간첩으로 잡힌 사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체포된 네. 사건. 실질적으로 그 민주당이 뭐 국가안보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간첩죄 하나만 해도 지금 1년 내내 개정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제 간첩죄 적용 대상을 그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인까지도 포함하는 네. 중국까지도 포함하는 이런 적용 대상 확대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간첩에 관한 수사권을 지금 자꾸 뺏고 있습니다. 없애고 있고. 네. 간첩 수사는 그동안 국정원에서 그 간첩 수사의 노하우가 가장 국정원이 축적되어 있었는데 이관됐죠. 국정원에서 이제 경찰로 이관을 했고요. 네. 또 이제 지금 예고한 것이 실질적으로 간첩 수사나 간첩에 관한 여러 가지 첩보 활동을 했던 방첩사령부를 해체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간첩과 관련된 수사나 모든 활동이 대한민국에서 일단 공백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네. 오늘부터 사전 투표 들어갑니다. 위원장님도 사전 투표 하실 생각인가요? 저는 일단 좀 시간을 보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짬이 되면은 하려 그러고요. 일단 사전 투표를 좀 하자 이런 여러 가지 SNS나 이런 활동은 했습니다. 이미 사전 투표 격려 SNS는 이미 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인천 계양구에서 사전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재명 후보 지역구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이제 인천에서 메가더 동상에 아마 이 일종의 헌화하는 형식으로부터 오늘 유세를 시작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인천 상륙작전 아마 우리 6.25 때 저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게 된 그 계기가 된 인천 상륙작전 아닙니까? 네. 6.25 때 결국 저희가 역전을 하게 된 낙동강 전선으로 후퇴되었던 우리가 다시 역전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가치를 지키게 된 것이 인천 상륙작전이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의 의미를 좀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 1인에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의 모든 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독점된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지 않습니까? 의회를 이미 다 장악을 했고 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사법부에 관한 여러 가지 공약이라든지 발언들을 보면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청문하겠다, 특검하겠다부터 시작을 해서 대법관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에 이르기까지 결국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께서 네. 오늘
방송 연설로서 우리 후보를 지원하시기도 하는데요. 이낙연 전 총리께서도 늘 하시는 말씀이 이러다 정말 괴물 독재 국가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키겠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는 의미가 인천 상륙작전. 두 번째는 역전하겠다. 이런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또 계양이라는 곳이 우리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런 세 가지 또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는 사실상 무산된 걸로 보입니다. 이게 누구 책임이 크다고 보십니까? 뭐 실질적으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는 저희는 끝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어젯밤 늦게 네. 유세를 마치고 서울로 귀경하신 시간이 11시 다 돼서인데요. 10시 20분인데요. 오셔서 당사로 복귀하셔서 이런저런 논의를 하시면서 이준석 후보와의 접촉을 계속 시도했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준석 후보가 의원회관에서 뭐 오늘 회견문을 정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원회관까지 찾아가셨거든요. 네. 만나기가 어려웠고요. 이준석 후보가 너무 안타까운 판단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뭐 후보께서는 끝까지 노력하시겠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워진 형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은 후보직을 빼놓고 다 줄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었는데 이 후보직을 걸고 하는 것이 단일화 협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후보직을 누가 후보가 되느냐에 대해서 이 일종의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까지도 저희는 다 제안을 한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준석 후보 측의 요구는 무조건 저희 후보가 사퇴해라 이런 요구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무조건적인 사퇴는 안 되고 우리가 뭐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이미 김용태 위원장도 이야기한 것처럼 네. 국민에게 개방되는 여론조사에 의한 결정도 우리가 하겠다 분명히 수용을 했었고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거 표계산 때문에 단일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뭐 표계산을 하면 이준석 후보의 표는 절반 나눠진다고 보여요. 뭐 조금 저희한테 유리하거나 말거나 이러는데요. 표계산을 떠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가져올 미래의 대한민국에 대한 불안들이 많으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법부를 흔들고 있는 것, 이 대법관들을 숫자를 늘려서 마음대로 본인들 친한 사람이 어떤 박범계 의원의 처음 아는 네네. 비법조인도 임명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시도가 결국 1인 독재 국가가 된다 이런 생각이고 그런 걱정이 많다 보니까 손학규 전 민주당 당대표께서도 지금 저희를 지원하고 계시고요. 이낙연 전 총리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괴물 독재 국가 출현을 반대하는 일종의 양심적인 민주 세력이 다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하자 이런 의미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저는 사실 네. 이낙연 전 총리, 손학규 전 대표가 저희를 지원하게 된 것은 이미 이제 지난번 민주당의 공천이 네. 친명횡재, 비명횡사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아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이 공천을 통해서 완전히 이 민주당이 정말 민주만 빠진 당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이재명 1인의 이런 장악력이 너무 높아졌거든요. 이번에 사실 후보 경선에서도 거의 90%를 득표하면서 후보가 됐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과정이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럽다. 이것은 여기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낙연, 손학규 전 총리 전 대표께서 저희와 함께 일종의 양심적인 민주 세력의 연대를 같이 하고 계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에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2년 안에 국민투표를 통해 4년 중임제 개헌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협약의 의미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 협약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이 실질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세력들하고는 같이 하겠다는, 연대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내용은 결국은 통합의 메시지의 시작 아닌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원래 당초에는 다른 후보를 돕지 않겠다 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좀 이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뭔가요? 그만큼 이재명의 나라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크시기 때문에 결국 일국의 총리를 지내신 분으로서 그 고민이 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선거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표인데 네. 지금 과거에 지나온 심판이라든지 과거에 여러 가지 저희 당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저희가 또 이렇게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 것은 국민 여러분께 너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헌법적 절차,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미래의 권력의 이런 권력 독점 향상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범위를 넘어선 독점을 지나선 독재로 가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우국 충정 아니실까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은 변절자들의 야합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구태여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영향력은 선대위 차원에서 어떻게 보세요?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국민들께서 아마 이 그 두 분이 도와주시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의미를 차츰 선거가 진행되면서 깨닫지 않으실까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아까 말씀드린 사법부원들기는 저희가 이제 너무 탄핵이 많다 보니까 탄핵이 별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그런 것은 사실 이 우리 근현대 국가의 가장 핵심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이 권력을 분립하는 것에서 이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나오는 것인데 이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이 베네수엘라가 독재 국가가 되는 과정을 보면 2004년에 베네수엘라가 대법관을 8명을 해임하고 대법관을 32명으로 늘립니다. 네. 저희도 이번에 이제 30명으로 늘리는 거죠. 네. 그래서 32명으로 늘려서 본인들한테 우호적인 대법관을 완전히 대법관으로 대법원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무섭다. 지금 이 민주당의 발상이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가요. 네. 지난주인가요? 투표를 했는데 투표율이 20%를 좀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법부나 지금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국민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한 투표가 됐다고 돼서 투표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이러다가 정말 우리 지금과 같은 투표가 이번이 마지막인가? 이런 걱정들도 사실은 마음속으로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대법관 증언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제 선대위 차원에서는 일부 철회하기도 했는데 이 공약집에는 그대로 있죠. 예, 공약집에 네. 들어가 있어요. 이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본래의 의도는 공약집에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박범계 전 장관은 사실은 법조인이 아닌 사람을 대법관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넣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는 결국은 증언을 갑자기 하면서 14명에서 32명으로 늘리면서 그 중에서 3대 1이었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비법조인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은 본인들 친한 사람들을 넣겠다는 건데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법원이 뭡니까? 법률심으로서 최고의 심. 결국 법률적인 어떤 그
전문적 지식과 역량과 경험이 가장 최고 수준에 이른 분들이 하시는 건데 이걸 비법 조인을 넣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본인들을 친한 사람들을 대법관을 시키겠다는 것이고 결국 그 대법원이 본인들이 좌지우지할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아니다 그건 개인 의견이라고 하지만 네. 박범계 의원이 그 민주당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법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 법사위 간사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의 내심은 대법관 증언도 하고 그 증언하면서 또 대법관에 본인들 친한 사람 시키겠다고 하니까 이건 결국 사법의 근본 시스템이 무너지면요. 이것이 국민 개개인의 권리 침해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 상황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남은 기간이 짧습니다. 3자 구도에서 김문수 후보 막판 선거 전략의 핵심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깨끗함, 유능함 이 두 가지를 국민들께 알리는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후보께서 정말 이렇게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었느냐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는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이겠죠. 깨끗함이고 청렴함이라고 볼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역시 성과를 낸 경기도지사를 두 분 다 나란히 했는데요. 성과에서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부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아시다시피 깨끗함, 청렴함은 비교할 수가 없겠죠. 이미 이재명 후보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 지금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그 밖에도 형수 욕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도덕적으로도 참 이런 후보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만들면 좀 부끄럽지 않느냐. 아이들한테 이런 사람 배우라고 하겠냐. 대통령을 배우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게 있고요. 유능함은 저희 이제 경기도지사 할 때 성과가 이제 크게 보면 대기업들 다 유치하신 거, 그 다음에 판교 테크노밸리를 만들어내신 것, 그리고 GTX 교통혁명을 일으킨 것, 이런 부분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한 걸 보면 전부 다 사업은 이상하게 민간 업자들이 많이 끼어 있고 결국은 민간 투자자들은 망한 것이 많고 뭐가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예컨대 이제 첫 번째 요새 최근에 시흥 가셔서 저 웨이브 파크를 우리 거북섬이라는 네. 관광단지에 유치했다 하고 자랑을 하셨는데 그 웨이브 파크가 쫄딱 망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초의 그 민간 기업만 나중에 좀 이득을 가져가고 그 웨이브 파크가 거북섬 관광단지 안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웨이브 파크와 거북섬이 다 망했어요. 그래서 상가 공실률도 한 87%가 되고 거기에 투자했던 분들은 많이 굉장히 어려워져 갖고 그게 16억을 분양한 게 3억으로 경매가 돼도 낙찰이 안 된다나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실패한 사례를 성공했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건 부책임한 말씀이신지 아니면 알고도 말씀하시면 이거는 좀 후한무치한 것 아닌가. 그래서 경기도정은 뭘 잘한 게 없으세요. 민주당은 네네. 네. 민주당은 이게 김문수 후보 때 시작을 하고 사실 기업 유치의 성과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의견도 기업 있습니다. 유치의 성과를 했으면 그 기업이 성공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업 유치를 통해서 그 거북섬 관광단지가 정말 더 활성화됐으면 그걸 자랑할 수 있지만 기업을 재빨리 했는데 그 기업이 지금 고용한 인원이 작년까지는 36명이래나요? 그걸 성공한 사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결국 돈 벌어간 사람은 그 기업밖에 없습니다. 네. 그걸 성공 사례로 얘기한다는 발상 자체가 어이가 없는 거죠. 본인이 자랑했었던 성남의료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연간 400~500억씩 적자를 내다가 의사들도 빠져나가고 환자들도 외면해서 지금 민간 위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가 10만 원씩 나눠준 건 또 어떻습니까? 10만 원씩 지난번에 경기도민들한테 다 나눠줬는데 경제 활성화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게 연구보고서의 결과고, 그리고 결국은 1조 5천억 원 정도가 그게 빚이 딱 발생하니까 3천억 원씩 작년부터 계속 경기도가 갚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 부채 늘려서 지금 써도 된다 이런 것도 다 걱정인 거예요. 네. 위원장님은 지금 깨끗함과 유능함을 강조해 주셨는데, 이 자주 함께 다니시다 보면은 우리 언론이 열심히 검증하고 또 부각하고 있지만 여론에서 이 부분이 좀 아쉽다, 부각되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다 하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시간이 너무 짧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이제 오랫동안 정치적 공백기를 가졌기 때문에 많이들 모르신다는 게 너무 아쉽고요. 또 언론에서 사실은 진심이 잘 전달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아쉽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TV 토론 같은 것을 네네.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여러 가지 검증할 것이 나오는데, 검증보다는 이제 이렇게 단어로만 이게 이제 보도가 되다 보니까 네. 그런 것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그저께 이제 TV 토론에서 네. 이준석 후보의 발언 같은 거는 상당히 이제 이준석 후보의 발언도 문제지만 이준석 후보가 그런 발언을 하게 된 이재명 후보의 아드님의 문제도 참 크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인 표현인데, 네. 이 사안 위원장님이 비판도 하셨던데 어떻습니까? 이제 민주당이 어제 이준석 후보가 과한 말을 토론에 나와서 했다, 여성에게 혐오적인 발언을 했다 네네. 하고 민주당이 어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네. 예, 이준석 후보 정말 발언을 해야 될 발언하고 안 해야 될 발언을 좀 구별하지 못하고 좀 본인이 이 판단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비판을 했는데요. 네. 민주당이 그 비판을 하려면 이재명 후보가의 아들의 그 행위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 이제 후보에 대한 검증, 그리고 후보 가족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할 텐데, 후보 가족에 대한 검증을 너무 높은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저도 어쩔 때는 또 같이 공감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건 좀 심하더라고요. 이재명 후보 아드님이 모 연예인의 연예인의 기사인지 연예인의 SNS의 댓글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댓글을 달아서 결국은 벌금 500만 원을 작년 연말에 받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는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네. 결국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한 것이 이준석 후보의 토론회의 발언이었고, 이준석 후보는 그 토론회의 발언에서 좀 지나친 표현을 여과 없이 한 잘못된 여성 혐오적인, 여성 비하적인 발언을 한 그것이 잘못된 것인데요. 그러면 이 원인을 제공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심지어 벌금형까지 받은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비판을 하면 몰라도 거기에 대한 사과는 쏙 해놓고 네. 이준석 후보를 공격하니 참 민주당은 이중적이라도 너무 이중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 아들의 발언을 보면서 네. 이재명 후보의 예전 형수 욕설이 소환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을 함부로 하시고 아들도 또 이렇고 하니까 참 우리가 이런 어떤 인성 이렇게 가지고 있는 후보자한테 나라를 맡겨도 될까? 이거는 대한민국 국격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된다고 봅니다. TV 토론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검찰 정권의 조작 기소라고 일축하고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게 원래 늘 죄를 지은 사람들 하는
그 뻔한 상투적인 답변이라고 보는데요. 이미 공범들이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발뺌하고 그 본인이 유죄인 죄를 막고자 지금 국회를 그렇게 파탄낸 거 아닙니까? 작년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 죄를 막고자 본인 그 수사한 검사를 기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30번의 탄핵을 남발하고 그리고 뭐 결국은 13건 정도가 이제 그 헌법재판소로 갔는데 거의 다 기각된 거 아닙니까? 뭐 인용된 건 한 건도 없어요.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인 게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인용된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게 국회를 막 마음대로 하고 이게 다 이재명 후보 한 명 범죄 가리려고 그런 거거든요. 선대위 참 상황. 안타깝습니다. 네, 네. 선대위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원팀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나홀로 유세를 하다가 최근 김문수 후보와 동반 유세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세 메시지는 김문수 후보와 좀 결이 다르죠? 뭐 큰 틀에서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것은 같습니다. 뭐 그다음 이제 당내 문제는 다른 얘기인데요. 네. 당내 문제는 저는 잠시 접어두고 선거 끝나고 우리 당내 문제는 정말 치열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저희 당도 정말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당내에 다소 다른 이견들 에 대해서는 지금 노정하기보다는 조금만 미루어 놓는 것이 우리가 국민들께 지금 더 큰 거학을 막는 것이 더 먼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당내 문제는 잠시 미뤄줬으면 하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그 윤상현 선대위원장 인선에 대해 친한동계의 반발이 큰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조율이 된 건가요? 이제? 뭐 제가 뭐 저는 정확하게 그 부분 잘 모르겠는데요. 네. 아마 이제 5, 6선들은 권영세 비대위원장 물러난 권영세 비대위원장 말고는 다 선대위원장 직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아마 윤상현 의원도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쨌거나 이제 당내 문제는 잠시 미루자라는 것이 저의 말씀입니다. 네. 그동안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사전투표를 앞두고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투표소에 가려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제 한덕수 전 총리께서는 정치인 출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선거 운동복을 입고 옆에 서시는 것은 어색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한덕수 전 총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지지의 의사 표시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김문수 후보와 한번 김문수 후보로 후보가 확정된 네네. 이후에 오셔서 김문수 후보 손도 들어주시고 같이 당사여서 차담하시면서 포옹도 하시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 한덕수 전 총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지원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 출국 금지한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제 요새 보면은 그 권력기관들이 빨리 줄을 쓴다 그러잖아요. 선거는요. 네. 그래서 일부 경찰이 너무 빠르게 지금 줄 서고 사실상 민주당 저 선거 도움이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좀 우리가 원래 예민한 시기,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잠시 좀 미루어두고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건 좀 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책시사 2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옵니다. 미국으로부터 원화절상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리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네, 금리 내리죠. 아마 지난 2개월 전에도 금리를 내려야 된다 하는데 금리가 동결됐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 상황을 보면 왜 금리를 더 내려야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은 대체로 보면 두 가지 요인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지표 경기 안 좋습니다. 지표로도 위안역에 포함되는 그런 수준이고요.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아주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표 경기보다 체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금리는 내려야 된다. 또 한 가지 우리 양극화가 되게 심합니다. 있는 사람 대비해서 없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지금 소득 편차가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니 게인스라든가 로렌스 게인스라든가 오브니 게인스를 보면 중산층이 멀어져서 대충 밑으로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리라는 변수는 일반적 정책입니다. 보편적 정책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디에 지금 소득 계층으로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있는 사람들이야 뭐 지금 그 이렇게 체감 경기든 지표 경기든 이렇게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이라든가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측면을 감안해 보면 또 그런 것을 강조하면 금리 내리면 부동산 투기라든가 뭔가 이게 심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제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 보편적 정책에 해당되는 금리 정책은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또 그 속해 있는 국민들이 지금 경기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측면을 두 가지 감안해야 되는데요. 지표 경기보다 체감 경기가 더 안 좋다. 또 대부분 다 중산층이 무너져서 밑에 계층이 있다. 그 사람들의 그 생활을 보면 금리는 정책적으로 부작용이 된다 하더라도 내려야 된다 하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극화 얘기도 해주셨고 지금 중산층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 중산층을 두텁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중산층의 기준 우리 가끔 얘기하다 보면 중산층이 어떤 게 중산층일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위원님 어떤 중산층의 개념은 뭐 소득 수준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고 사실 있습니다는 지금처럼 보면은 설문조사로 인해서 많이들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의 판단. 본인의 판단.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거는 대체로 보면 그러면 이제 내가 중산층에 속해 있을까 하는 측면은 과거에 보면 대부분 다 중산층에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 중산층보다도 그 밑에 있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그 사람들도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절대 소득수는 분명히 높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기 때문에 과거의 수준이라든가 과거보다 절대 소득 수준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상대적 빈곤감이 더 심해지거든요. 지금 보면 자 노동과 자본에서 성장을 한다 하면 지금은 뭐냐면 빅테크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사람이 한 상층 오면 한 상층 개인적 노동력이 아니라 핸드폰이라든가 뭔가 정보이라든가 뭔가 이런 거에 의해서 사실 그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술과 융합되어 있는 측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서 성장하는 입장에서 보면 중산층의 개념보다도 양극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스카이로켓팅 하늘 모르고 지금 소득을 가는 데 비해서
볼 사람들은 과거의 단순 노동 가지고는 지금의 산업 구조를 볼 때에는 소득을 벌기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이 여론조사에서 중산층이 내가 속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과거보다는 응답률이 중산층에 속해 있다는 응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표금리, 체감 경기 모두 안 좋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금리 인하, 하반기 금리 인하 전망도 뭐 몇 차례 더 하는 겁니까? 네, 가능한 저는 뭐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것처럼 대외 여건을 보면 사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이렇게 경제 패권 다툼으로 볼 때는 변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다음 달 초에 신정부가 출범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의 그 금리를 결정할 때는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입니다. 네. 그때 발표되는 경제 지표, 예를 들어서 물가라든가 그다음에 실업률과 같은. 근데 우리는 이제 한국은행의 설립 목표가 미국처럼 양대 목표를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것도 좀 개편돼야 되는데요. 미국은 물가 안정에 고용 창출이라는 변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고집스럽게 물가만 안정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는 물가 이외에도 고용 문제, 경기 문제 이런 것을 또 원화의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금리를 결정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데이터 디펜던트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변수가 있긴 합니다는 한국 경제가 그렇게 사실 지금 이번에 금리를 내려서 고스톱 방식으로 지금 내리면 다음에는 좀 머물겠다 하는 그런 방식의 경제 상황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 금리는 계속해서 내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정도 좀 풀 것으로 보여요. 일단 새 정부가 들어서면 지금 민주당에서도 추경을 할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도 당장 그냥 한 30조 원 정도의 추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재정 정책이 이렇게 함께 따라가야 하는 게 적절한가요? 저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을 볼 때는 통화 정책이든 재정 정책이든 정책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간에 서로 보완적 차원에서 폴리시 믹스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자, 뭐 여야 후보 관계없이 그래서 재정 지출은 늘려야 된다 하는 측면인데 분명히 그렇습니다. 재정 지출을 늘려도 지출 항목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 지출을 늘릴 때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거나 아니면 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쪽의 지출은 분명히 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정 지출 승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SOC 확충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재정 지출 승수가 한 1.5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정부가 어렵게 재정 지출을 늘리면 경기 부양 효과가 100이라 할 때 15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재정 지출을 늘린다 하더라도 국민의 표심을 생각해서 복지비를 늘린다 하면 복지비의 재정 지출 승수는 0.5입니다. 그래서 100을 늘릴 때 경기 부양 효과가 50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적자 국채 발행해서 재정 지출을 증가시킬 때 국가 채무라든가 재정 적자는 늘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희생을 치르는 상태에서 복지비를 하면 경기 부양 효과가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것이 재정 지출에도 오히려 거꾸로 경기를 침체시킨다. 이게 피스칼 스태그네이션이라는 얘기를 표현합니다. 재정 긴축.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재정 지출을 넣으면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세출 항목을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대선 후보들이 재정 지출을 늘리고 또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위해서 추경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정부가 누가 이렇게 오든 간에 추경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가장 당진 국면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재정 지출의 승수는 항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재정 지출 승수 효과가 큰 쪽으로 이렇게 해야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의 부담도 줄이면서 또 국민의 세부담도 줄이면서 우리 경기를 살릴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돈을 푼다고 부양이 되는 게 아니고 이 항목이 참 중요해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보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근데 어차피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국채 금리가 뛰지 않을까요?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국가에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국채 수요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대부분 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감세 정책 추진하고 재정 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은 국가의 디폴트 사항이 우려가 된다.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는 국가 신용 등급 강등이 왜 그랬느냐 하면 이 국가 신용 등급이 별도의 등급이 아니라 장기채에 대한 등급이 그날의 국가 신용 등급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안전해야지 사실 국채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미국의 국가 채무는 GDP 대비해서 지금 100%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270%입니다. 이 국가들은 재정 지출을 위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면 디폴트 위험이 증가되면서 사실은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재정 지출 일이라도 자, 국채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민간 소비가 떨어지죠. 그리고 설비 투자가 늘어나지 않죠. 그래서 공공 사이드에서 재정 지출을 재원을 할 수 있는 국채를 발행해서 증가한다 한데도 이 금리가 올라가면 민간 수요는 거꾸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총수요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경제 전문적으로 이것을 구축 효과,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자, 우리는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국가 채무 증가 속도는 우리가 빠르긴 합니다. 세계에서 2다 모델 합니다. 근데 그 국가에 비해서는 국가 채무 비율이 50% 정도 됩니다. 즉 한 3%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절반 수준. 일본에 대해서는 5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경기 상황이 안 좋다 해서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라든가 선진국에서 국채 발적이라든가 금리가 이러는 부작용 생각해서 안 계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데요. 아직도 우리는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를 할 때 재정 저출 여지가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최근에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국채 발작, 국제 텐트럼, 국제 금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정책적 제도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금리 인하 여지가 많습니다. 금리 인하 여지가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채권 가격과 금리 인하는 반비례 관계거든요. 그럼 금리 인하가 였다가 높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채권에 대해서 수요, 투자자들도 이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제도적 측면에서는 내년 4월 달에 한국이 세계 채권 지수에 선진국에 편입됩니다. 선진국에 편입되면 그 벤치마크 요율대로 한국의 국채를 사야 되는 의무사항이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볼 때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제도 정책적으로는 우리 국채를 소화할 수 있는 그래서 국제 발작이라든가 금리 상승을 일으키지 않고 여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경기 상황으로 볼 때에는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 하는 다만 항목을 조정해서 이런 시각을 이렇게 말씀드린다 하는 것을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와 환율과의 관계도 좀 궁금합니다. 요즘 환율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미 협상 과정에서 일본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원화 평가 절상 압력 이걸 지금 거론됐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번에 긴장을 하고 있죠. 긴장을 하고 있고 이번에 우리 경기 생각해서 금리를 내리면 원화가 추가적으로 절하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조만간 발표되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첫 환율 보고서에서 환율 조작으로 걸리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에서 이렇게 금리 인하에 좀 신중을 기할 것으로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미국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이 상충될 때 저는 우리 국민입니다. 국수지지자도 아닙니다. 모든 경제정책은 우리 국익적 관점에서 해야 된다. 미국과 국익이 상충될 때 우리 국민의 후생 중대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국익을 증대를 시키는데 초점을 대야지 미국의 국익이 상충된다. 미국에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그런 시각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대선 과정에서 왜 국민들을 표하겠습니까? 국민의 후생 증대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에서 보면 미국에서 다가가서 미국의 입장을 맞춰줘야 된다. 관세 협상에서도 빨리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은 저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미국의 협상 방식은 A게임 방식입니다. 트럼프는 협상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협상안 가지고 자기네 국익적 관점에서 판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방송할 때 자, 서로가 국익을 협상안을 갖고 이렇게 타협을 해서 하면 어그리먼트가 되지만 사실 A게임 방식은 한국에 가져온 일본에 가져오는 것을 판단하는 시각이기 때문에 이건 컨슐테이션이다. 그러면 상대방 패를 주지 않는데 우리가 다가서 우리 패를 줘야 되겠습니까? 미국의 국익을 부합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익을 훼손시키는데요.
그래서 협상에 대해서는 가능한 좀 늦춰야 된다는 시각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대부분 국가들이 전부 협상을 늦추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까지 늦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불리하니까 이제 보복 관세라든가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도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유연한 입장을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이 통화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금리라든가 환율 문제도 그런 각도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안이었던 관세 협상 문제까지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 시사. 청취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매주 목요일 문화 이슈를 다루는 문화 이슈.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전원이 다음 달이면 병역 의무 다 마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오고 있는데요. 사실 병역 특례 관련해 가지고 참 논쟁도 있고 이슈도 있었는데 전원 지금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에 진과 제이홉이 전역을 했고요. 6월 10일에 RM과 뷰가 일단 전역을 합니다. 그리고 정국과 지민이 6월 11일, 슈가가 6월 21일 이렇게 차례로 전역하거나 소집 해제되는 날인데 물론 이제 팬들은 굉장히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길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군 공백 기간 멤버들이 준비한 솔로 앨범들은 여러 차례 있었고 또 빌보드 등 세계 차트에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이 팀으로 앨범을 낸 것은 지난 2022년 6월 선집 음반인 프루프가 마지막이었고요. 또 최근 콘서트도 2022년 10월에 Yet to Come in 부산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과거 방탄소년단의 그 경제 효과를 보면은 대개 한번 월드 투어 공연하면 한 1조 원 정도의 실적을 이제 잠정적으로 추계를 했었는데 지금 그동안 또 명성과 평판이 높아졌기 때문에 최대 1조 6천억 원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보나 콘서트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당장? 일단 당장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사실 군대 가기 전에는 6월 전역과 함께 바로 될 것 같지 않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동안 또 여러 가지 또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완성도를 갖추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예측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재상 CEO 같은 경우에도 정기 주주총회에서 올해 밝힌 적이 있어요. 이게 준비와 작업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최상급 작곡가들과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건 지금 입지가 좀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 사이에 특히나 솔로 가수로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다음에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방향성 등을 논의하고 있고 이걸 반영을 하다 보면은 빠르면 연말, 늦어지면은 내년 상반기로도 넘어갈 수 있다는 건데 맏형에 해당되는 진 같은 경우는 이미 8월까지 미국,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의 월드 투어 공연이 예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바로 이렇게 앨범을 내고 콘서트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작년 6월 진이 전역했을 것처럼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든지 관련 행사를 하는 것들을 콘텐츠 형태로 이 팬들에게 제공할 가능성은 이제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공동으로 제2막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낼까도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아무래도 군대를 갔다 오면은 갔다 온 이후에 사실은 스타들이나 가수들이 좀 다른 면모를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 특히 배우들 같은 경우 연기가 굉장히 깊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현민 씨 같은 경우도 오히려 군대 갔다 와가지고 훨씬 더 연기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런 철학과 메시지
성숙한 음악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K-팝 전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K-팝이 굉장히 급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좀 소강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한 해 K-팝 음반 판매량도 그 전년과 비교했을 때 17.7% 줄었고 음원 이용량도 7.6% 좀 줄었어요. 더더군다나 이 5세대 그룹 활동이 약간 지금 잘 보이지 않고 음원 차트에서도 좀 소강 상태다. 그래서 예를 들면 50-50라든지 뉴진스 같은 그런 신예의 그룹들이 잘 안 보인다. 이런 문제들까지도 과연 이제 환기를 시켜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나라 주연급 톱 배우들의 회당 출연료가 뭐 3억에서 5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나 제작사들이 일본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요? 네, 일단 한국의 전체 제작비가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국내 제작사들이 좀 하소연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폭삭소각수다는 600억 원의 제작비가 들어갔고요. 오징어 게임 시즌 3도 1,000억 원의 제작비가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한국의 회당 드라마 제작비를 나눠보면은 20억 원이 기본이 됐는데 일본은 10억 원이면 충분하고요. 또 배우들의 개런티도 일본 같은 경우는 1,000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9,300만 원 정도예요. 앞서 네. 이제 3에서 5억 원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비싼 경우에는 훨씬 더 10억 원에 가깝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물론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비교하면 적게는 3-4배 정도 일본 배우들의 몸값이 저렴하다는 거. 심지어 많게는 10배가량이나 적게 책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국내 최대 드라마 제작사조차도 6월부터 일본 현지 드라마 3편을 연달아 선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원작인 내 남편과 결혼하죠 같은 경우에도 한국 드라마의 리메이크가 아니라 아예 일본 오리지널 드라마고 그 외에도 뭐 여러 편이 지금 뭐 소울메이트라든지 또 하치코이 도그즈 같은 경우도 네. 일본 배우들이 나오는 일본 제작진과의 협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제작 비용이 많이 우리가 증가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우리 이 제작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씁쓸한 그러다가 좀 역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 사실 이번에 칸 영화제에서요 우리가 경쟁 부분을 포함해가 주요 부분에 우리 감독과 작품들이 제대로 진출을 못했거든요. 근데 일본은 7명의 감독들이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류 열풍이 불면서 좀 어깨가 으쓱했었는데 좀 긴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넷플릭스도 일본 콘텐츠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제작 편수가 실제로 줄고 있나요? 줄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2022년 141편이었고 2023년에 123편 이렇게 됐는데 네. 지난해에는 100여 편, 올해는 80여 편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또 OTT에 공급하는 드라마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물론 옛날에 이제 2022년이나 2021년 뭐 2029년에는 한국의 드라마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절반가량으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오리지널 드라마들이 주로 글로벌 OTT 쪽에 쏠리는 현상이 과연 바람직하냐 뭐 KBS, MBC, SBS 골고루 이렇게 균형돼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 한국과 정서가 좀 비슷한 데다가 또 오히려 일본의 어떤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떤 그 반면교사를 일본에서 오히려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제작비가 너무 올라가고 개런티가 너무 올라가니까 넷플릭스도 양간 난감해한다. 그러니까 일본 제작사들은 우리는 그럼 출연료와 제작비를 좀 올리기보다는 TV 드라마만의 매력을 살리면서 경쟁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TV 드라마는 영화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영화처럼 만들려고 계속 하고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가요. 그러니까 제작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런티도 영화 출연료 같은 방식으로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경쟁력이 없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 헤아려 가지고 좀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눈도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사실 제작비 많이 들인다고 그래가지고 시각적 효과 많이 들인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스토리, 감성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방구천의 암각화 7월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실시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 이코모스가
이 등재 권고 판단을 내렸는데요. 등재 권고 판단은 거의 이변이 없는 한 등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6일에서 1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가 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반구대 암각화가 이 신청 잠재 목록에 올라간 지 15년 만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울산 시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지금 환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풍화에 따른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는데 보존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실 1971년에 동국대 문명대 교수팀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요. 네. 근데 그 6년 전에 1965년에 대곡천 하류지점에 사연댐을 건설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설이 안 됐으면은 이 댐 수위가 불어나가지고 물에 잠기는 일이 없었을 텐데 네. 자꾸 물에 잠기다 보니까 훼손이 지금도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 효과들이 없어서 일단 사연댐 수위를 조절해서 침수를 막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23개를 여수로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 수위를 낮추는데 다만 이러다 보면은 이 식수원이 좀 부족하니까 이 식수원을 경북의 운문댐 물을 끌어와 가지고 충당하는 방안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등재가 되면은 관광 자원와 이제 관련된 사업도 하겠지만은 보존 기술 적용 더 할 것이다 이렇게 울산 쪽에서는 밝히고 있는데 이제는 관리 그리고 이걸 어떻게 더 잘 보존할지 이게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북한의 금강산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될 전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등재 신청한 지 4년 만에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등재 신청서를 냈는데 이번에 그런데 이제 세계 자연유산과 관련돼서 문화경관 부분,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 형성된 문화적 유산 부분을 같이 묶어가지고 등재하길 원한다라고 이제 유네스코 측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소식 더 들을까요? 이 북한 금강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성격을 모두 지닌 복합유산으로 신청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해금강 지역의 해만물상하고 총석정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문화경관으로 등재할 것을 제언했는데요. 네. 이 문화경관은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 형성된 문화유산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등재가 되면 북한의 세 번째 세계유산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고요. 내일 아침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